네, 그럼 바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철수 후보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잘 안 들리시나?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예, 지금 시험 기간 아니세요? 예, 저도 교수 출신이어서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예, 정말 인천에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선 야구 롯데가 지긴 했지만 정말로 예,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그리고 또 녹색 기후 기금 인천 송도에서 세워진다는 소식을 접했었는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선진국이 낸 기금으로 개발도상국 온실가스 감축하고 또 이제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는 국제금융기구라고 이렇게 읽어도 금방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를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규모가 있는 그런 커다란 국제기구를 유치를 하게 됐는데요. 이건 마치 정말 초대형 글로벌 기업 하나를 유치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고 아마 인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기대들을 이제 가지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앞으로 인천이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개도국의 꿈과 미래를 잇는 그런 가교가 되지 않을까 뉴스를 보면서 그런 희망을 가졌었는데 저도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를 잇는 가교가 되기 위해서 여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학 교수로 학생들과 만날 때는 어색하지 않았고 참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출마 선언을 한 다음에 정치인이 되고 나서 맨 처음 이제 달라진 점이 굉장히 수많은 기자분들에게 둘러싸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현장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왜 제가 둘러싸인 사진들 보면 보이시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전부 녹음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손 끄트머리 정도 보이고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기계에 둘러싸인 느낌. 그리고 또 정면을 쳐다보면 카메라 렌즈만 보여요. 그래서 완전 기계에만 둘러싸인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마치 터미네이터 영화 볼 때 미래의 모습처럼. 근데 어느 순간 아마도 보름 정도 지났나요? 보름 정도 지난 다음에는 갑자기 그 뒤에 이렇게 사람 얼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녹음기만 보일 때는 녹음기가 참 미웠는데 그 뒤에서 정말 팔을 있는 대로 힘껏 뻗고 조금이라도 한마디라도 더 따기 위해서 고생하는 기자분들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렌즈 뒤에서 열심히 촬영하고 계시는 분들, 카메라 기자분들 얼굴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기계에 둘러싸인 게 아니라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구나. 그 느낌이 드는 순간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는 저 카메라 건너편에는 저를 보는 국민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되기 시작하니까 훨씬 더 편안해진, 그래서 마치 예전에 청춘 콘서트 때
교수와 학생들 간의 이런 만남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과연 정치인이 된다는 게 어떤 걸까 상상만 하면 상상이 가지를 않아서 괜히 좀 이렇게 주저도 되고 했었는데 정작 되고 나니까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공포 영화 볼 때 귀신 나오기 전이 무섭지. 귀신 얼굴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 무서운 것처럼 일단 하면서 다 이렇게 헤쳐나가다 보면 그것도 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어쩌면 정치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에 대한 진솔한 이해, 서로에 대한 대화 그런 것들이 가장 핵심에 자리 잡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뜻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달 동안 참 많이 전국을 다녔던 것 같아요. 전국 각계각층의 여러 세대의 분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주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 만나 뵙고 말씀들을 듣고 그러면서 사실 안타까운 것이 같이 기뻐할 일보다는 오히려 같이 슬퍼하고 분노할 일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지난 한 달 동안.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계신 청년분들처럼 꿈을 실현하고 싶은데 나는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앞으로 나가기가 두렵다. 그런 말씀들 예전에도 많이 들었긴 했지만 정말 그런 부분들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조기 퇴직한 분들도 역시 다시 희망을 가져도 되겠냐고 물어보시면 저도 사실 막막하죠. 또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분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5%예요. 그러니 노인 두 분 중에 한 분은 힘들죠. 빈곤 상태예요. OECD 평균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15%. 우리는 45%. 3배에 달하고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최고 수준인데 그 많은 부분들이 노인 자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품격 있는 나라가 되면 그래서 신사의 품격이 아니라 나라의 품격 있는 나라가 되면 정말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나라에서 살다 보면 보통 삶에 대한 만족도가 U자형이래요. 그러니까 어릴 땐 한없이 좋다가 공부에 찌들리면서 조금씩 만족도가 낮아지다가 이제 30대, 40대가 되면 거의 바닥이래요. 그 다음에 다시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여유도 되찾고 주위 사람들과도 친목하게 지내면서 점점 이렇게 만족도가 올라간대요. 인생이 그렇대요, 대부분이. 우리나라는 이렇답니다. 계속 떨어져요. 40대 이후에도. 그래서 갈수록 50대 자살률이 보다 60대 자살률이 더 높고 60대보다 70대가 더 높아요. 그러니 이걸 바꿔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이제 많이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실 희망인데요. 희망, 꿈. 그게 지금 현재 힘들더라도 미래를 보고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사라져 있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은 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불행한 그래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고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인데요. 그 중심에 그래서 왜 우리가 다 이렇게 힘든가 중심을 파고 들어가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저는 격차가 나오는 것 같아요. 격차 한 단어. 격차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간의 격차, 성별 격차, 세대 격차, 빈부 격차가 나오고 또 산업계로 가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나오고 그리고 또 지역으로 가보면 지역 간의 격차가 나와요. 그러니 지금 여러 가지 격차들 중에서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격차들이 한국에 존재하고 그 격차가 자꾸 심화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사실 미래가 안 보이고 불행한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어떤 경제민주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그 중에서 경제적인 격차를 해소하는 그 일부분에 대한 해법이고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될 거는 격차. 이 격차가 지금처럼 심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사회를 복원시키는 그래서 다시 지금은 전 국민 5천만 중에서 나 말고는 전부 경쟁자인 이런 상황에서 탈피해서 공동체를 복원하는 우리 예전에 보면 IMF 환란 때 금모으기 운동 세계에서 유례가 없어요. 그리고 월드컵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도시 곳곳마다 커다란 광장에 몰려 나와서 같이 공동체로서의 존재감을 만끽하는 그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단단하게 결속되는 그런 민족인데 우리 지금 사회 구조적인 모순, 격차 때문에 지금은 나 빼놓고 전부 경쟁자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고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런 내용들은 모두 다 아시는 거 아니에요. 모두 다 상식적으로 아시는 부분인데 왜 이게 안 고쳐질까? 그래서 사실 선거 때마다 누구나 이렇게 구호, 공약 보면 그것대로만 되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정작 선거 지나고 뽑아놓고 나면 여전히 그런 문제들은 안 바뀌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 정치권에 들어가면 다시 전혀 존재감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들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이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한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이더라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 그 내부에서는 관습이 있고 제도가 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바꾸지 않으면 한 사람은 거기서 존재감도 없어지고 전혀 문제를 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거대한 관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많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틀리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그 거대한 돌이 한 방향으로 굴러갈 때 빨리 멈추어지지가 않듯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아는데 이 전체적인 그 방향이 멈추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끝장을 보는 끝까지 굴러가고야만은 그런 게 이제 사회적인 관성인데 그게 제도나 또는 관행, 문화 이런 것들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이 이런 것들을 바꾸기가 힘들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출마 선언하면서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퍼뜨려야죠. 고쳐야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틀리다는 문제의식들은 우리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그 거대한 돌이 굴러가는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이제부터라도 노력을 해서 이제 그것들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출마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정치인들을 만났고 그 많은 분들이 꽤 괜찮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라면 한 분 한 분을 보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를 하신 분이 직접 만나보니까 많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치권에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실 이런 개인의 힘만으로는 지금까지 이렇게 쌓였던 나쁜 시스템들을 바꿀 수가 없어서 본인들 스스로가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고 지금 그런 분들이 계속 많았었는데요. 물론 이제 처음에 소명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정치에 뛰어들기를 결심을 하시고 하셨던 분들이 결국은 그런 관행, 제도에 휘말려서 또 이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욕하면서 배운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 결국은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또
잘못 호도되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휩쓸려 버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출마 결심을 하고 또 정치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근본적인 지엽적인 부분 고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근본적인 정치 변화를 이루는 게 먼저가 아니겠는가. 지금 격차라고 말씀드렸는데,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에서 시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치에서 우선 물꼬를 터줘야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이 나오는, 그것 말고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결을 저는 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실타래처럼 얽혀서 고치기 힘든 부분들은 정치에서 먼저 시작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 그 다음에 연이어서 사회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인데요. 열쇠는 국민이 쥐고 있죠.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변화를 선택을 했을 때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는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철조망들 몸으로라도 부딪혀서 그 헤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 아시죠? 아이젠하워가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해요. 정치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있는 파트타임 직업이다. 파트타임 직업이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정치라는 게 특권을 가진 일부 정치가, 직업 정치가들의 것만이 아니고 권력을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제가 그 정치 혁신과 또 정권 교체가 둘이자 또 하나라고 말씀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면 집권 여당이 70년대 사고방식에 지금 머물러 있고, 지금 상황으로는 새로운 정치가 불가능해요.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또 로고를 고친다고 또 이제 사람 몇 사람 계속 이렇게 자른다고 해서 시스템, 생각의 틀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 틀은 그대로이고 사람도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인데 그런 걸로는 저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만 보는 그런 1인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정치는 70년대식인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쩌면 대한민국이 미래로 갈 건지 또는 과거로 되돌아갈 건지를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이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또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나는 상식의 세계로 갈 건지 또는 특권과 반칙의 구시대로 갈 건지, 그런 선택이기도 합니다. 또 역사를 진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역사를 거꾸로 돌릴 것인지의 선택이기도 하겠죠. 제가 작년입니다. 서울시장, 작년 9월이죠. 서울시장 재보선 했을 때 그때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확장을 반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별다른 비판은 하지 않고 그분들의 변화를 국민들과 함께 쭉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실망이 컸죠.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정치적 확장뿐만 아니라 정권 연장을 분명히 반대합니다. 불과 5년 만에 이렇게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불안과 공포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걸 이명박 대통령 정부와 여당이 입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한번 잘못 뽑으면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가, 국민들이 얼마나 괴로워질 수 있는가 절감하게 했습니다. 아무 반성 없이 또 변화도 없이 끊임없이 부패와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 저도 포함해서 정치에 실망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권 여당에 반대하니까 정권을 달라는 건 저는 또 다른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담을 틀을 준비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기대를 모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쇄신을 통해서 희망을 드릴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그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이런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에 물들지 않았으니까 정말로 제대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들을 제가 잘 알고, 그래서 출마 선언 때도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정말 저는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아요. 즉, 국민들은 서로 싸우고 나눠 먹고 부패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통령만이 그런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사회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방안으로 특권을 먼저 내려놓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특권을 내려놓고, 그러면 또 의회가 내려놓고, 그러면 다음에는 특권을 행사하는 재벌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그런 기득권 세력에게 이제 당신도 특권을 내려놓으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래야 개혁이 성공을 하겠죠. 그래야 사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야 격차가 해소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누군가가 그러세요. 대통령이 임명권 같은 특권 내려놓으면 개혁 어떻게 하느냐, 아마 언론에서 보신 적 있죠. 거짓말입니다. 그 법이 부여한 권한만으로도 충분히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권에 대한 아마도 달콤함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이겠죠. 제가 세종대 강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정치를 바꾸려면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협력의 정치, 두 번째는 국민 참여의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 그 두 번째는 특허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그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세 가지 제도 개혁, 즉 의회제도, 정당제도, 그리고 또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첫 번째로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또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금 영국에서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상원의원 숫자를 파격적으로 줄이려는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요. 20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국회가 스스로 의석수를 계속 조금씩 늘려온 겁니다.
국회의원 한 명당 일본은 26만 명의 국민을 대표합니다. 미국 하원은 국회의원 한 명당 70만 명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16만 2천 명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을 대신해서 정치권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겁니까? 민생에 꼭 필요한 법을 못 만든 이유가 국회의원 수가 모자라서입니까? 그 선거 때가 되니까 모두 다 이제 재벌개혁 이야기하고 반값 등록금, 보육, 노령연금, 청년실업, 전세가 대책, 가계부채 대책, 하우스푸어 걱정하시는데요. 그럼 지난 몇 년간 뭘 하신 거죠? 그 가장 큰 책임은 다수당인 여당에 있습니다. 힘만 믿고 대통령이 결심하면 숫자로 밀어붙이는 그런 국회에 민생에 대한 토론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또 날치기를 몸으로 막아선 야당은 무력했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바뀌면 또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정말로 바람직한 국회의 변화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모두 국민이 고용한 계약직, 임시직 공무원입니다. 계약 기간만 다르죠. 국회의원 4년, 대통령 5년, 계약직 공무원인데요. 그럼 수백만, 천만에 가까운 비정규직들, 그리고 학생분들 졸업하시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생각해 보시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계약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그렇습니까? 밥값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그 책임감이 과연 얼마나 강하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숫자 줄여야 됩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가 진짜 정치겠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인 만큼 예산이 절약이 되는데 계산하기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 숫자를 예를 들면 100명을 줄인다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 1년에 약 5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절약됩니다. 4년이면 2000억에서 40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 돈을 청년 실업에 쓸 수 있고 또는 기존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숫자가 줄어든 국회의원들에게 정책을 더 잘 다듬으라고 정책 개발비로 내놓는다면 훨씬 더 정교한 민생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생각에서 여야 정치권이 진지하게 이 문제를 의논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스스로 희생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사회적, 경제적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통 분담과 대타협을 요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정치가 먼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 숫자를 이렇게 줄이자는 것에 덧붙여서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도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사회의 굉장히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소외계층이 다수 참여해서 그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낼 수 있고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자 그리고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민 세금으로 매년 수백억씩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줍니다. 지난 19대 총선 기준으로 344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1981년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려고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당원의 당비로 정당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됩니다. 심지어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그걸 때문에 비대화돼서 그 자체가 관료화되고 권력화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조사를 해보니까 당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또 선거 때 득표수에 따라서 매칭 펀드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행과 같은 국고보조금 방식이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기득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권이 스스로 그 액수를 줄이고 그만큼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또는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개발을 할 때 쓰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 19대 총선 기준으로 344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노령연금 돈이 없어서 172억 정도 예산을 동결이 됐었는데 그런 것들 정상화하는 데도 쓸 수 있겠고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족해서 무상보육 예산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쓰는 게 오히려 훨씬 더 국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현재 정당의 중앙당 모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그래서 중앙당에서 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5.16 군사 쿠데타 뒤에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당을 폐지하거나 축소를 해야지 소위 패거리 정치라든지 또는 개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학생분들은 그게 나와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실제로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모든 정치적으로 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안들이 거기서부터 풀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저도 예전에는 정치를 하지 않던 시절에는 잘 몰랐었던 부분들인데 고민을 하면서 결국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알게 된 문제점들입니다. 그래서 그 비대한 중앙당 문제를 정말로 최소화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청와대는 청와대에서 일을 하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의사를 결정하고 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앙당이 지금까지는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은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당명에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되죠. 원래는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속이 어디든지. 그런데 지금은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중에 4년 뒤에 공천권 때문에 다들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여러 가지 무리한 날치기 통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원래 이런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 당론 또 폐지가 되어야겠죠. 그러면 아마도 싸우고 나눠먹고 부패한 정치들 푸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천권도 국민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완전 국민 경선제 도입을 해야 합니다. 공천권이 권력이 되는 한 국회의원들은 소신 있게 투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제가 지금 3가지 정도, 최소한 이 정도 개혁은 정당과 국회가 이루어내야 국민들이 정치에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과제들 개헌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입니다. 정당들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 우리 정치 어두운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 군사 독재의 유산인데요.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또 정치인이 밥값을 하도록 낡은 체제들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꿔야겠죠. 우리 국민들이 1987년에 민주항쟁을 통해서 빼앗겼던 민주주의를 국민의 손으로부터 찾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우리 민주주의 여전히 취약하고 정치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여기 계신 분들의 고통을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치혁명들을 시작해야 할 때고, 그게 제가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존 로크의 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의견은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나 의심받고 대부분 반대에 부딪힌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안철수 후보께서는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 하나하나의 질문을 다 받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몇 분만 그 후보님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학생이나 분들은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맨 끝에 2번째 줄에 있는 여학생 먼저 질문해 주실래요? 네. 네, 후보자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뵈니까 더 잘생기신 것 같습니다. 요즘 묻지마 범죄가 문제인데요. 묻지마 범죄의 시작은 정서적 소외자가 양산되는 사회 구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범죄자의 처벌 강화보다는 정서적 처벌 강화보다는 사회 구조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소외자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하실 것인지 후보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제가 답하기 전에 아까 소개해드릴 분이 있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저희 여기 학교 선배님이신 송호창 의원 소개해드립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묻지마 범죄 답으라는 와중에 소개를 예전에는 우리나라 굉장히 안전한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범죄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선진국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범죄율이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이 흉악 범죄들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안전하고 안심하고 이렇게 다니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지금 상황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은 경찰력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도 사실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민생 치안보다는 다른 곳에 경찰분들을 근무시키는 경우들도 저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저 이제 뒷조사도 하시고 그러시느라고 그래서 경찰분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시키신 분들이 나쁜 분들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족한 경찰력이나마 민생 쪽으로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들이 필요하고 처벌 규정들도 현실에 맞게 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하죠. 아까 학생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분노, 지금 현재 격차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격차에서 기인된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사람들을 한쪽으로 모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순환 동물도 한쪽에 몰리면 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회 전체가 이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아마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경제 민주화라든지 또는 복지 문제라든지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지난 50년 정도 우리 지금 살아온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정말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산업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 과제는 뭐냐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이제는 자유가 억압이 되고 있죠. 그래서 민주화를 통해서 실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런 먹고 사는 문제와 자유에 대한 갈구가 해소가 되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는가? 더 큰 게 남아있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경제 민주화라든지 또는 복지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풀어보자.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 한 번 실패한 사람도 만약에 그 사람이 도덕적이고 성실한 사람인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를 했다면 그 사람에게 한 번 더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러면 여기 청년분들 중에서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꼭 대기업에만 취직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과감하게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 뛰어들어서 해보고 만약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다른 분야에서 재기할 수 있으면 그 전에 실패를 값진 교훈으로 삼아서 다른 일들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숨통을 틔워줘야죠. 그리고 그렇게 숨통이 틔워지면 그러면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에 올 수 있죠. 그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사회 계층의 틀 속에 갇혀있지 않고 훨씬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 그런 것들이 사회에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병행이 돼야, 즉 한쪽에서는 경찰력들을 민생에 투입하고 그리고 처벌도 지금 현재 맞게 강화하는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그 양쪽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처벌, 경찰력만 하면 이건 경찰국가가 되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네. 저쪽 왼쪽으로 했으니까 이번에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 회색 옷 입으신 학생.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마이크가 내려오고 있으니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강연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엊그제 같은 경우 연평도 쪽에서 대북 비라 살포에 관련해가지고 되게 문제가 많이 있었었는데 초미의 관심사가 대북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대북에 대한 햇볕 정책에 관해서 보수 쪽에서는 무작정 퍼주기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진보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절차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햇볕 정책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인천이시라 관심이 많으시네요. 아마 지난 15년간 이제 그 진보 정권 10년 그리고 보수 정권 5년을 거치면서 그 정책 변화가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저는 값진 교훈들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도 그 잘된 점과 잘못된 점들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또 그 지난 5년간의 정책도 잘된 점도 있고 잘못된 점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지난 15년간의 경험을 우리는 이제는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그 예전에 잘못됐다고 해서 그걸 완전히 부정하고 무시하는 건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보면 그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청년 시절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 같아요. 청년 시절에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성공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한두 번씩은 실수를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할 때 그걸 얼마나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게 꼭 돈뿐만 아니라 그 감정적인 소비라든지 뭐 육체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말인데요. 얼마나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거기서 최대한의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조금씩 살아가면서 한두 번 실수를 하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지 않으면 점점 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인 거 아세요? 기업 경영도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되면 실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막 이렇게 후회하고 감정 소비하고 술 먹고 잊어버리면 그건 아무 교훈이 안 되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내가 왜 그 당시에 그런 오판을 했는가 그걸 자세히 잘 들여다봐서 그러니까 상처가 났어요. 근데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약만 바르지 말고요. 상처 똑바로 보고 이제 이게 어디까지 들어가 있나 이런 걸 보는 게 중요해요. 마라톤 선수, 인류 마라톤 선수와 이류 마라톤 선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마라톤을 하면 굉장히 괴롭거든요. 이렇게 거의 이제 한계에 부닥치는 지점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너무 괴로워서 너무 목이 말라서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편했을 때 그리고 그 어떤 뭐 물 마시거나 굉장히 맛있는 거 먹는 상상 이런 것들을 하면 순간의 고통들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자기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다른 상상을 하는 순간 속도가 떨어져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류 마라토너들이 겪는 그건데 그게 잘 극복이 안 된대요. 그런데 정말로 인류 마라톤 선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너무 괴로워요. 지금 이 순간이 잊고 싶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직시하고 몸으로 느끼면서 똑바로 그걸 이렇게 꾹꾹 삼키면서 가는 사람. 그러면 전속력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우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 뛰는 거하고 같아요. 그 자기 실수나 실패 다시 보기 너무너무 싫어요. 그렇지만 똑바로 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 실패 안 하겠다고 하면 그 기업은 성공해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러거든요. 그 기업 인생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은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 cost effective learning을 해요. 그래서 최소화의 비용으로 많은 것들을 교훈을 얻는 그 과정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기업을 경영해서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 좀 이제 많이 길었는데요. 국가도 마찬가지 같아요. 국가도 비록 다른 정권에서 한 일이라고 해도 그거 전부 무시하는 거는 그거는 국가적인 소중한 경험 낭비예요. 무조건 지금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전 정권을 다 부정하고 그 사람이 한 거 빼고는 다 한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계속 가는데요.
저는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시절에 했던 것들도 국고를 투자한 소중한 실패의 경험도 잘 보고 우리가 다시 그 실패를 안 하면 되죠. 그게 세금을 제대로 쓰는 거지. 그 결과야 최선을 다해서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알면서 실패하면 문제겠지만 만약에 모르고 실패했을 경우는 그걸 굉장히 잘 살려야 된다. 햇볕 정책 또는 지난 그 5년의 MB 대북 정책 다 전 마찬가지 같아요. 그래서 양쪽의 그런 교훈들을 잘 살려서 이제 그 앞으로 더 개선된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 큰 방향은 우선은 저는 대화를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은 이제 사과를 먼저 하면 대화한다. 그러다 보면 그 대화가 안 된 경우가 많은데 그 결과로 이 그 평화와 안정이 위협을 받으면 그거는 우리에게 손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선은 대화를 하면서 대화에서 사과를 할 건지 또는 그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을 건지 경제 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또 민간 교류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이산 가족들 상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그때 내놓고 서로 협상을 시작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시작해서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평화와 안정이죠. 평화와 안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그 북한 측과 먼저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면 저는 앞으로 이제 향후 5년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저는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질문, 예.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올라갈게요. 제가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 네. 쭉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초록색 옷 입은 옆에 있는 학생, 노란 자켓인가요? 네. 네, 후보님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 사는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서 높은 성적도 받아야 되고 어학연수도 갔다 와야 되고 인턴 경험도 해야 되고 높은 스펙 쌓기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막상 졸업 후에는 취업이 잘 되지 않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은 그 청년들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아서 취직이 잘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것 같은데, 막상, 네. 존칭을 변경하셨네요. 네. 막상 열악한 중소기업의 어떤 근로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누구라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외국의 경우는 비정규직자들도 법적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비정규직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나 아니면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죠. 청년 실업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고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이 60% 정도인데 청년 쪽 고용률은 여러 가지 통계마다 다르지만 40%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그런 고용률보다 훨씬 더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고용된 사람들도 고용의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그래서 직업이 없는데 그냥 놀 수는 없으니까 이런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하면서 그게 제대로 월급도 못 받을 분들은 오히려 망하는 경우도 많은
그런 쪽, 또 이제 비정규직 하니까 그것만 쳐도 실제로 취직된 사람들 중에서 상황이 안 좋은 사람이 또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도 적은데 일자리를 가진 사람도 고용의 질이 나쁘죠.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 쪽은 심각하다. 그게 이제 전체적인 지금 현재 현상인데, 청년 실업이 이렇게 높은 상태로 계속하면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처음에 그 경험 삼아 도전해서 뭐 실패하고 다시 이제 다른 일을 찾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는 괜찮은데, 만약에 비정규직 상황에서 그대로 발이 묶이면 또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평생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가지게 되고, 그것 자체가 그 개인에게 불행이고, 그리고 또 국가적으로도 소중한 인력을 제대로 잘 못 쓰는 일이고, 그리고 또 국가에서 만약에 복지국가가 된다면 이제 국가의 복지 부담도 늘어나고 사회적인 불안 또는 불만도 굉장히 늘어나는 여러 가지 다층적으로 장기적으로 정말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 저는 청년 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그 청춘 콘서트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속 다녔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은 지금 미래에 해결하면 될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저는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돼서 지난 일요일이군요. 그 일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청년 실업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5년 시한으로 청년 고용 특별 조치를 법제화해서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주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들도 많으니 그 중에서 적합한 위원회를 실제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는 그런 위원회로 바꿔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하거나, 또는 아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정부 조직을 신설을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것들을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자리는 기업, 그 다음에 공무원, 또 창업으로 생기겠죠. 자영업, 창업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보죠. 기업 중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대기업도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돼서 세계적인 경쟁에 부딪히다 보니까 무작정 이렇게 늘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쪽은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이 열악하죠. 일자리의 질도 낮고 그 숫자들도 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중소기업들을 발전할 수 있게 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이 되는 그 사다리를 놓아줄 수 있으면 거기서 많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질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납니다. 예전에 제가 안녕구소 경영할 때 1년에 2배 성장한 적이 있어요. 월급은 그렇게 대기업에 비하면 낮았어요. 그런데 구성원들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가 2배가 늘어나요. 인원수가. 그러면 바깥에서 사람들을 뽑기도 하지만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서가 신설이 되면 다른 부서에 팀원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다음날부터 팀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지겨운데 새로운 일이 생기면 자기가 자원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성장할 때 보람 중에 가장 큰 거는 구성원들이 자기 발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그게 굉장히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성장을 급속도로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기 발전의 가능성들이 생기고 대우도 좋아집니다. 지금은 다 정체돼서 안 된 거지, 중소기업이 만약에 제대로만 성장해서 중견기업이 되고 대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으면 그것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우선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대기업이 일자리를 못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도 근로시간 재조정을 하면 우리나라가 그 1인당 근로시간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 정도 될 거예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제대로 재조정하고 거기서 이제 그 워크 쉐어링이라고 하죠. 일자리 나누기들을 하면 거기서 또 새로운 청년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부분이 공공 일자리인데 공무원 정원이 동결이 돼서 일자리들이 안 생겼지만 앞으로 복지 국가를 지향을 한다면 복지 서비스 부분에 그 일자리들을 국가는 스스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필요할 겁니다. 보육이라든지 또는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그 적정하게 복지 수요에 맞게 인력들을 충원을 하고 제대로 대우를 해준다면 그러면 거기서도 질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나고 거기가 기준이 되면 민간들도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 지금 보면 공공보육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수 숫자로 전체 보육의 10%밖에 차지하지 않고 그 대우도 열악하죠. 그런데 이게 공공이 늘어나고 그리고 거기 대우가 좋아지면 민간도 경쟁적으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스스로의 일자리도 생겨나고 민간 일자리들도 질 좋게 바꿀 수가 있는 법이고 그 다음이 이제 세 번째가 창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업도 그 지금처럼 창업 그 자영업 수준이 아니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그래서 자유롭게 도전하고 거기서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게 되면 훨씬 더 지금 청년분들이 지금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자유롭게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런 지금 말씀드린 것들 포함해서 5년 시한으로 청년 고용 특별 조치를 법제화를 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질문을 더 받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질문을 더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께 큰 박수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안철수 후보께서 나가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예, 후보께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네, 학생 여러분 죄송하지만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기 계신 학생분들도 후보님 길을 터주셔야 나머지 학생들이 좀 나갈 수 있거든요. 예, 미안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예, 가시는 길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